안녕하세요. 허연주입니다.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를 두고 저희 KMATV와 의협신문이 공동으로 후보자 릴레이 인터뷰를 준비했는데요. 각 후보자를 만나서 선거 공약과 포부를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이번 인터뷰는요, 공정성을 위해서 모든 후보에게 동일한 질문이 진행이 되고요. 촬영 시간에도 차이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본 촬영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해서 촬영하는 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네, 본격적으로 인터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 기호 3번 네, 이필수 후보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간단한 본인 소개 그리고 회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자 전라남도 의사회장 맡고 있는 기호 3번 이필수입니다. 저는 1999년 시의사회 총무부터 시작해서 22년 동안 대한의사협회 회무를 엮어왔습니다. 특히 3년간의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6년 동안의 도의사회장을 거치면서 많은 회원분들과 만나왔습니다. 작년 코로나19 사태 이후 회원분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제 존폐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저희는 2000년 의약분업 투쟁 이후 2020년 정부의 4대 악 정책에 대한 투쟁까지 해서 많은 투쟁을 겪어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회원들의 삶은 더욱더 피폐해져 있고 정부로부터 많은 악법이 나오는 등 회원들은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는 변화와 개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저는 만약 회장이 된다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회원이 주인인 대한의사협회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정치적으로 균형감을 가지고 예와 공의 소통을 하여 회원들의 권익을 최우선하라는 대한의사협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장 자리를 정치적 징검다리로 삼지 않겠습니다. 임기가 마치고 나면 다시 의사의 본연 업무인 진료를 통해서 환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공정한 의료체계인 건정심 구조 개편, 그리고 심평의학의 개선, 그리고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보건의료 정책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20년 동안의 개원이 생활, 6년간의 봉지기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아픔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각종 유리시를 통해서 정부의 악법에 가장 맞서싸울 수 있는 투쟁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대한수가협상단장, 총선교육단장 등 정부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정부와 충분한 협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의사협회에서 필요한 것은 어려운 회원들에게 배고프지 않고 그리고 소신껏 진료를 할 수 있고 진료 도중 각종 어려움에 접해 있을 때 직접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대한의사협회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께서 저를 선택해 주신다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대한의사협회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서 저희가 후보자님의 긴장도 풀 겸 OX 퀴즈 간단하게 준비했습니다. 후보자님 앞에는 편말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저의 질문에 맞으면 O, X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향후 대정부와의 관계를 묻는 질문인데요. 투쟁을 선택하신다면 O, 협상을 선택하신다면 X 들어주십시오. 네, 다음 생에 의사 한다 O, 안 한다 X. 네, 선거에 출마한 경쟁자 가운데 나를 긴장시키는 후보자가 있다. O, 없으면 X. 네, 의대생 시절에 나는 인싸였다. O, 아싸였다. X. 네, 의협회장 출마에 있어서 가족들이 말렸다면 O, 안 말렸다면 X. 네, 마지막입니다. 이번 의협회장 출마에서 내가 당선될 자신이 있다면 O, 없으면 X 들어주십시오. 저희가 답변을 들어봤는데요. 질문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대정부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협상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일단 협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2000년 의약분업 투쟁 때부터 2020년 정부의 4대 악법 투쟁까지 많은 투쟁을 하여 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회원분들의 삶은 더욱 지쳐가고 있고 작년 코로나19로 인해서 회원들은 정말 존폐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회원들을 안심시키고 회원들을 좋은 환경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저희는 이제 정부와 그리고 여야와 소통을 통해서 정치력을 키워나가서 회원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더 당당하게 정부와 협상하고
들어줄 건 들어주고 받을 건 받으면서 회원들의 실익을 챙겨주는 그런 회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문재인 케어와 현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전문가 단체인 저 대한의사협회와 조금 더 충분한 소통과 논의를 통해서 천천히 진행 나갔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서 매우 아쉽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에 있어서 최고의 정책, 최악의 정책을 한 가지씩 꼽아주신다면요. 최고 정책은 한번 생각해 봐야겠고요. 최악의 정책이라고 생각하면 일단 그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조금 더 우리 전문가들과 소통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진행돼 가서 그것 때문에 결국 의료 전달 체계가 굉장히 이렇게 의료 전달 체계에 문제점이 발생했던 게 조금 좋지 않다고 생각했고요. 두 번째, 정부에서 지금 작년에 8월에 저희가 의료개혁 투쟁을 이끌었던 그런 정부의 공공의대 신설이라든지 의과대학 정원 충원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조금 더 우리가 신중하고 이렇게 전문가 단체 의견을 같이 받아들여 가는 게 좋았을 텐데 그게 그렇지 않아서 굉장히 의료인들의 분노를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아쉽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 좀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좀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의사협회도 정치적으로 균형 감각을 가지고 여당뿐 아니라 야당뿐 여러 가지 다양한 당정청과 소통 그리고 여야와 소통을 통해서 우리의 의견을 적극 전달하고 우리가 필요한 것은 당당하게 주장을 해서 이런 문제들을 풀어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도 살펴보죠. 네, 간단한 질문이었습니다. 다음 생에 의사 한다라고 선택을 하셨습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저는 지금 의사가 된 지 이제 벌써 35년 정도 돼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의사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제 직업에 대해서 회의를 느낀 적이 없습니다. 물론 제가 흉부외과 의사지만은 필수의료과 의사로서 그 대접을 못 받고 있는 게 섭섭하지만 그래도 언제 어느 직장에 있든지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고 환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그 직업에 대해서 굉장히 자긍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선거에서 긴장시키는 후보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떤 후보인지 그리고 그 이유도 궁금합니다. 저는 모든 후보가 다 저를 긴장시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선거는 제가 선거 처음에 밝혔지만은 굉장히 저는 네거티브를 안 하고 항상 정책 대결을 펼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나오신 모든 후보님들이 다들 훌륭하신 후보님들이기 때문에 이분들 모두 다 저는 긴장할 수 있는 후보라고 생각하고 최선의 경쟁을 해서 떳떳하게 해서 이렇게 좀 나중에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우리 대한의료의사협회가 하나 원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후보자님의 필승 전략이 있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의사협회 이렇게 의무 회무에 관여하면서 항상 진정성 있고 열정과 헌신으로 일을 해왔습니다. 저는 저희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 회원분들께 어필을 해서 회원분들께서 저를 인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의대생 시절에 나는 인싸였다라고 선택을 하셨습니다. 인싸, 네, 그야말로 뭐 학생들과 참 잘 어울리고, 뭐 앞장서서 맡았다는 역할인데요. 네네. 어떻습니까? 저는 제가 굉장히 외향적인 성격이어서 뭐 대학교 때 동문 회장부터 해서 서클 회장 등 다양하게 그렇게 주로 리더 역할을 많이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대인 관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렇게 활동하는 게 굉장히 좋았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뭐 굉장히 사람 만나고 활동하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그게 이어져서 지금까지 이렇게 되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의협회장 선거 출마에 있어서 가족들이 안 말렸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가족들 반응이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약간 놀랬지만 그래도 제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저희 두 딸과 그리고 저희 집사람이 흔쾌히 허락해주고 정말 당신이 원하고 아빠가 원하신다면 아빠 소신껏 한번 해보세요라고 격려를 해주셔서 너무 미안하고 감사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회장 선거 출마에 있어서 당선에 대한 자신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뭐 의협 회무를 20년 하면서 정말 다양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2017년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대비한 어떤 정부의 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부터 시작해서 협상이면 협상, 투쟁이면 투쟁해서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회원분들께서 저의 진정성을 알아주신다면 제가 이번 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지 않나 하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OX 퀴즈에 대한 답변 들어봤고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후보자의 공약과 정책 관련된 질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질문은 모든 후보자에게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네, 첫 번째는요. 의협 회장에 당선된 이후에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3가지를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첫 번째로는 이제
어제 그 법사위에서 계류되었던 의료인 면허 결격 사유 확대 법안을 저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난 19일 의료인 면허 결격 사유 확대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법안이 지난주에 통과하니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후 저는 정말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모든 선거유세를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일부터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해서 국회 법사위 위원들을 만나면서 법안의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또 일하는 환자에 대한 그 피해에 관한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의사협회 부회장에서 그런지 대직화물로 인해서 만나는 꺼려하는 그런 국회의원분들도 좀 계셨는데요. 다양한 경로를 통해 노력해서 의원회관을 찾아가기도 했으면서 또한 먼 지역구에 계시는 그 의원들께 새벽 열차를 타고 내려가서 직접 현안에 대해서 이렇게 논의하였습니다. 26일 어제였죠. 어제 오후 다행히 이 법안이 이제 법사위 전체 회의 계류로 의결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다른 후보들과 의협 관계자들도 아마 이런저런 방법으로 또 법안을 막기 위해서 노력을 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모두 방법은 달랐지만 그래도 이런 후보자들과 의협 직원들의 노력이 쌓여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게 계류기 때문에 또 3월중 되면 다시 저희가 국민과 국회를 설득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 대안을 만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있고요. 이러한 개정안 대안 같은 경우는 의료인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좀 도움이 되고 소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의료전달 체계의 효율적인 개편입니다. 의료전달 체계는 한정된 보건의료 자원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보건의료 시스템을 만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서 향후 의료 환경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될 것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이러한 문제를 경험한 일본은 지난 2000년 이후 의료비 증가를 효율적으로 제어하기 위해 의료전달 체계에 관한 각종 법률을 정비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의료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의료법에 의료전달 체계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는 반면 일본은 의료전달 체계 관련 내용이 일본 의료법 제5장에 수료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무려 30개 조에 이루고 있습니다. 의료전달 체계 개선을 둘러싼 논의의 핵심이 지금처럼 단지 수가 조정에 따른 비용 절감만을 목표로 한다면 의료전달 체계의 개선은 요원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지금의 1차, 2차, 3차 의료기관 분류체계를 앞으로 어떻게 바꾸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제 그렇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의료전달 체계 개선 방향으로는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의 상급병원 종합중심의 의료 전달 체계에서 탈피해서 중소병원 등 1차 의료기관 중심의 전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서비스 제공 능력을 확대하여 환자 교육, 건강 증진, 예방 등을 담당하도록 하고 또한 영유아라든지 소아청소년, 노인 등 생애 주기별 건강관리 및 지침 제공 서비스, 또한 건강검진 사후관리 서비스 등의 기능 활성화 방안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1차 의원급 의료기관의 참여 제고를 위해서 행정 절차 간소화, 치료계획료와 상담료 추가 인상 등이 필요하며 환자 본인 부담률 인하 또는 바우처 등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겠습니다. 지역 중소병원이 의료전달 체계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역 중소병원 수가 가산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건강보험수가 프레임을 저수가 저급여에서 적정수가 적정급여 체제로 바꿔야 됩니다. 건강보험수가 프레임을 저수가 저급여 저부담의 3저 체제에서 이제는 적정부담, 적정급여, 적정부담의 3적정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적 합의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현재 상급 종합병원을 실시 중인 심층 진찰 수가 시범 사업 대상 기관을 의원급이나 중소병원을 대상으로도 확대 실시한 후 그 성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적정 체제로 바꾸어 나가는 것이 추진하겠습니다.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진료 환경도 점점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금의 박리담회식 진료가 아니라 환자의 진료 만족 서비스를 높이는 그런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진료로 점차 바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후보자와 차별된 공약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첫째로 대한의사협회장이라는 위치를 정치권 진출을 위한 징검다리로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의사협회는 의협회장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의협 회무가 왜곡되고 그로 인해 회원들이 고통을 겪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의협 회장이 된다면 저는 그 자리를 제 개인의 명예나 영광을 위한 자리로 삼지 않고 회원분들을 위한 헌신과 봉사의 자리로 생각하겠습니다. 13만 회원을 대표하여 의료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임기를 수행하고 임기를 마친 후에는 고향에서 진료하는 의사로 돌아가겠습니다. 둘째는 거대 여당과 단판을 지을 수 있는 후보입니다. 그동안 의료계는 문제가 발생되면 먼저 목소리를 높이고 투쟁을 앞세우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의협회장이 주목받을지는 모르겠지만 회원들은 때로 뜨거운 태양 아래, 때로는 빗속에서, 때로는 추운 길거리에 내몰렸습니다. 만약 제가 회장이 된다면 더 이상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힘쓰겠습니다. 저는 대한의사협회를 최고 전문가 집단에 걸맞게 대정부, 대국회 협상형을 바탕으로 당당하게 회무를 해 나가겠습니다. 만약 필요하다면 여야 정치인뿐만 아니라 대통령도 만나겠습니다. 우리 회원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회무로 진정성 있게 회원들의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현재 의협에 개선돼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의협 개혁의 핵심은 의협 회장의 리더십 변화가 가장 큰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의협 회장이 바뀌면 의협의 대국민 이미지가 바뀌어집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19 팬데믹 가운데서 많은 동료 의사들이 진료 현장에서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의협 회장에 취임한다면 실추된 의협의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한 대국민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대한의사협회가 다시금 존경받은 전문가 단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관심이 큰 보건의료 이슈들에 대해 의협이 전문가적 의견을 제시하고 여론을 주도해 나가서 의협의 위상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회원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에 대해 해결을 직접 해주는 협회가 되겠습니다. 개원 회원들은 보건복지부 실사, 건강보험공단 심평원의 현지조사 등 진료실 폭력, 공권력, 언론 의료사고 분쟁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회원 고충 처리 전담이사 및 부서를 신설해서 24시간 상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장인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또한 의협 운영 내실화를 위해 의협 공제회 경영 투명화 및 합리화를 유도하고 회원의 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전자도서관, 의학도서관, 논문 CD 제작 등 의협의 수익 사업을 확대해 나가서 의협의 자생력을 키워나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역 의료와 필수 의료, 그리고 의료 전달 체계 붕괴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어떤 방안을 좀 해결하고자 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실 예정입니까? 지역 의료 문제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의료 취약 지역의 민간병원들이 코로나19 선별 진료를 설치하고 방역과 진단 등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잘못된 공공의료 정책으로 인해서 심각한 운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공공의료에 대한 정부의 왜곡된 시각을 바로잡아 의료 취약지역 민간병원 필수 진료 과목에 대한 재정 지원을 통해 의료 취약지역의 의료 공백을 효과적으로 메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필수 의료와 관련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필수 의료와 보편적 의료를 규정하고 공공의료 또는 공공성이 강한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의료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 의료기관들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고 필수 의료 진료과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필수 의료 이외의 분야에 대해서는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의료 발전 및 일자리 창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제40대 현재 의협집행부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게 있죠. 의료분쟁 특례법 제정과 의료감정원, 의사면허관리원 등 이렇게 역점 사업이 있는데요. 이걸 계승할 계획이신지 또 현재 집행부에 대한 평가도 궁금합니다. 네, 먼저 의료분쟁 특례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그 모 대학병원 교수님 한 분이 4년 전 80대 고령 환자가 대장 내시경 시행 중 사망한 일로 법정 구속된 사건이 의료계 전반에 큰 충격과
파문을 불러왔습니다. 고의가 아닌 선의의 수술이나 의료행위 중 과정 중 환자가 사망했다고 의사가 구속된다면 누가 필수의료과를 지원하겠습니까? 저는 조속히 의료분쟁특례법을 제정하여 의사가 안심하고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선진국인 미국, 캐나다 등을 비롯한 세계 모두의 선진국들이 의료사고로 기소를 하려면 형사법상 행위 요건인 고의의 의도가 있어야만 합니다. 선의의 의료행위에 단지 결과가 나쁘다고 하여 형사기소를 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의료분쟁특례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선의의 의료행위로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의료분쟁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형사처벌 특례조항을 만들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의료인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적 처벌이 예상되는 환자의 진료나 치료를 하지 않아도 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법원에서 의료 분쟁의 판결을 하기 위해 의료 자문을 받는 경우 그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의사협회의 의료감정원에 우선 자문을 받도록 법적 개선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감정원에 대해서 대답하겠습니다. 지난 2019년 9월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개원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의료감정은 의료소송이나 의료 관련 수사에서 법원, 검찰 등이 해당 사건의 의료행위에 대해 판단하고자 의료 분야 전문가인 의사에게 조력을 구하는 과정으로 감정 결과에 따라 재판 결과가 크게 좌우된다는 점에서 공정성, 전문성, 객관성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의 의료 서비스 이용 확대 등에 따라 의료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의료감정의 기능과 역할의 중요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는 현 시점에 의료감정원이 공정성, 전문성, 객관성을 담보하는 신뢰도 높은 의료감정기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의학정보원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016년부터 의사회원들의 진료정보 통계를 설립하는 의학정보원 설립을 추진해 왔습니다. 의협은 의료계의 보건의료 정책 수립 및 제안을 위한 정확한 진료정보의 통계 분석을 위해 지금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정부 측 자료에만 의지하지 않고 의료계의 독립적 진료정보 자료 수집과 협회 재정난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0년 1월 보건복지부가 의료정보 정책 수행의 중추기관으로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을 설립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정보원의 주요 목적 사업은 현재 EMR 인증제 수행이며 그 밖에 상세한 업무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의학정보원 설립을 위해서는 의료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현재의 상황에 의협이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학정보원을 설립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의문이 들긴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의협 주도 의학정보원 설립보다 정부의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의 자료를 의협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더욱 합리적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제가 회장이 된다면 의학정보원 효용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논의를 통해 설립 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면허관리원 문제입니다. 의사협회는 지난 1월 의료계가 의사면허를 체계적,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가칭 의사면허관리원 설립을 추진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의협은 국민건강보호와 의료발전을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이론화된 의사면허관리기구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하며 독립적인 의사면허관리를 위해 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부에서는 혹시 의협이 회원들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제도가 이용하려는 것인가 하는 우려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의사면허관리원 설립은 의료감정원이나 의료정보와 차원과는 차원이 매우 다른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호사협회처럼 변호사 자격 등록을 위해서 반드시 협회 회원 등록을 거치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의협이 의료 정책을 주도하는 대표단체로 위상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도와는 달리 정부가 개입을 하여 의사면허관리원이 왜곡될 소지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 투쟁 과정에서 의료계는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하며 심사평가기구 설립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2000년 7월 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설립되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 심사평가원은 소위 심평의학이란 용어를 양산하며 각종 의료 규제를 양성하는 기관으로 회원들의 원성을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러한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사면허관리원도 신중하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회장이 된다면 의사면허관리원의 설립과 관련하여 지역을 망라한 여러 회원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의협신문이 회원들을 대상으로 선거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이 조사 결과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네, 이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요. 응답자 중 53.6%가 의협 회장으로 협상가 타입 가장 많이 이렇게 꼽았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지난해 12월에 회원 888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의협신문 신년 특집 선거 관련 대의원 설문조사를 저도 잘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은 지난 2000년 이후 계속되어 된 의협의 투쟁 방식에 대한 회원들의 부정적 평가와 더불어 향후 의협의 회무가 변화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뜻이 담긴 조사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의료 4대 악법 저지 투쟁 이후 회원분들의 투쟁에 대한 피로도가 매우 심하여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지난해 투쟁의 성과를 따낼 합리적 협상가를 차기 의협 회장 자격으로 뽑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회원들의 설문조사 결과에 가장 적합한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2020년 의협의 수가협상단장을 맡아서 의원급 수가 인상률 2.9%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회원분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높지 않은 수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3년간에 있었던 3번의 수가협상 중 2019년도 2.7%, 2021년도 2.4%에 비해서 가장 높은 수가 인상률이었습니다.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으나 당초 공단 측에서는 1.5% 이하 인상안을 제시한 상황에서 쉽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당정청 인사들을 수도 없이 만나서 설득해서 그나마 2.9%라는 결과를 얻어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선출되는 의협 회장이 역점을 두어야 할 분야에 있어서 대정부 대국회 협상 시스템 개편이 가장 많이 꼽혔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공약이 있다면 알려주시죠. 네, 설문조사에서 새로 뽑힌 회장이 당선 후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하는 분야로는 의료계의 대정부 대국회 협상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편이 1순위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어서 구사 합의에 따른 의정협상, 의당협상 대비, 또 세 번째로 달라진 시대에 맞는 의협 운영 소통 시스템의 전면적 개편, 그 외 상황에 따라 투쟁에 돌입할 수 있는 상시 투쟁체 구성 등이 순서대로 많이 뽑혔습니다. 특히 올해 8월 투쟁에서 가장 적극적인 참여를 보여주었던 전공의, 공보의, 군의관 등 젊은 의사들은 전체 2순위로 꼽힌 구사 의정 합의에 따른 의정협상, 의당협상 대비를 1순위로 선택, 가장 중요한 분야라고 봤습니다. 저는 의협의 정치력을 제고하기 위해 대외협력위원회를 조기에 구성하고 상시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정부, 대국회, 대언론 협력을 바탕으로 해서 의료계에 유리한, 회원분들에게 유리한 그러한 법안들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계에 불리한 법안이나 정책이 발의 시 허둥지둥 매달리지 않고 평소 꾸준히 대관, 대국회 업무를 수행해 나감으로써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사전에 조율하고 정책을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번 선거와 관련해서 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존경하는 대한의사협회 13만 회원 여러분, 만약 회원분들께서 저를 지지해 주신다면 회원 여러분과 함께 의료를 바꿀 힘과 품위가 있는 당당한 의협을 만들겠습니다. 13만 회원들의 일을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의사가 의사답게 사는 세상을 위해 끝까지 함께하고 책임지는 회장이 되어 거대 여당과 당당히 협상과 투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의협회장을 정치권 진출을 위한 징검다리로 생각하지 않고 의료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임기를 수행하고 임기를 마친 후에는 고향에서 진료하는 의사로 되돌아가겠습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기대에 반드시 부응하는 대한의사협회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KMATV와 의협신문이 공동으로 기획한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 후보자 릴레이 인터뷰 기호 3번 이필수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